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R 폭망이죠. 네. 리스판스 레시프로시티 폭망입니다. 즉 리스판스 서방의 대응이죠. 레시프로시티는 서방 대응에 대한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이런 컨셉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K 폭망에서도 봤듯이 그냥 자기들이 그림 그리고 밀면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그냥 처자빠져 있다. 상대방이라는 그냥 사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 서방은 바보고 넋놓고 처자빠져 있는 존재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서방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우르슬라 폰덴 레이언이라든지 미국의 그 제이크 설리반이라든지 미국의 바이든이라든지 미국 주요 정치가 혹은 주요 평론가들 언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중국을 체제 경쟁자라고 부르죠. 시스테믹 컴파리터. 이 체제 경쟁자라는 건 좀 얌전한 표현이고요. 외교적 수사고요. 저건 뭐냐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살아남냐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냐. 그걸 체제 경쟁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군비 경쟁자 페이스 챌린저라고 부르죠. 이건 뭐 어스틴 국방장관 입만 뻑하면 얘기합니다. 페이스 챌린저 군비 경쟁자. 그러니까 누가 더 군비를 더 빨리빨리 좋은 군비를 강화시켜 가냐. 미국과 중국 중에 혹은 서방과 중국 중에 군비 경쟁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중국은 레닌주의 당국가라고 부르죠. 이건 뭐 요새는 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중국은 전체주의, 또 중국은 디지털 동물농장. 이 서방의 언론, 지식인, 정치인, 주요 지도자들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디파인했다는 얘기는 그 유럽과 미국, 한국과 일본 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중국을 규정했다는 얘기는 중국 끝났다는 걸 뜻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인데 첨단 영역을 선두로 해서 지금 제조, 금융 등 경제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죠. 이 추세 이제 조금 더 가면 진짜 저거 좀 많이 심각하죠. 벌써 심각해졌고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 서방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될 거냐. 여기 전혀 생각이 없는 게 그냥 오늘도 누구랑 얘기하다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그 자기 검증 회로 이걸 비판적 사고라 그러거든요. 뭐 대한민국은 싸웠어.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비판적 의식이 있어야 돼. 이건 비판적 사고가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는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을 향한 거예요. 그 좌빨들이 비판적 사고를 이상하게 포장을 한 거죠.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성찰적 사고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self reflective.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비판적 사고인데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이제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는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특히 중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의 문화,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조직의 문화는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직급이 낮을 때부터, 혹은 홀리게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비판적 사고, 자기 성찰적 사고를 하면 금기시되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적 사고를 하면 창조적이고 쓴소리가 나오게 돼요. 내가 나를 성찰하니까, 내가 나의 사고방식을 성찰하니까 정부가 당이 주입한 사고방식을 내가 성찰해서 다시 토해 놓으니까 당의 입장에 보면 빼딱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걔는 도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죠. 예, 어렸을 때부터 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체질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멘탈 체질이죠.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형 인간이에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형 심리예요. 혹은 중국 특색 심리. Human psych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예, 중국 특색 심리. 그 다음에 중국 특색 인간 유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코올리게 때부터 당, 인민해방군 전부 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냉철한
보고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런 황당한 짓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국에 지금 빈집이 6천만 채인데 그걸 2020년 8월에 알았겠냐고. 2020년 8월이 이제 부동산 그 3금 정책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안 되면 건설사에 더 이상 대여하지 말아라. 그 3금 정책이 나온 이유는 이건 저의 백모의 가설입니다. 3금 정책이 나온 다음부터 투자가 제조업에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금융이. 물론 정부 주도 회사 SOE라 그러죠. 국영기업 혹은 관영기업 혹은 반국영기업으로 가죠.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따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무렵부터 제조업 쪽에 돈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브레이크를 걸고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은 브레이크를 걸고 그 돈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금융의 여신이 제조업 쪽으로 확 몰려요. 그래서 원래는 제조업 쪽의 여신은 이랬고 부동산 여신이 이랬었는데 2020년경부터 이게 X자로 갈립니다. 그러면 이게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거냐? 아닙니다. 마이크 패티스 같은 사람은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거라. 근데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제조업이 그만큼 여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몰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똑같지. 그럼 부동산에 그 문제 있다는 거 옛날부터 알았을 텐데 그걸 그렇게 몰릴 때까지 조치를 안 취한 거 아니야? 이거 부동산 이렇게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이거는 지방재정 구조가 특히 부동산이랑 엮여 있어서 문제 터지면 아주 골 아픕니다. 이런 보고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안 올라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삼엽댐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질 때부터 이제 공구리가 막 두께가 뭐 수십 메타씩 되니까 이 그 시멘트가 양생이라 그러죠. 말라갈 때 열이 발생합니다. 시멘트가. 그래서 그 열을 빼주면서 이거를 시멘트를 계속 부어 넣어야 되는데 공기 맞춘답시고 그냥 부어 넣어서 열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는 갇혀 있으니까 아래 기포들이 막 경성되죠. 그래서 그 안에 기포가 잔뜩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을 때부터 그 말이 올라갔는데 그 말 올린 사람은 잘렸어. 그 장점인 때죠. 그러니까 그 자기 성찰적 사고 거기에 바탕에서 진실을 존중하는 관점 이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콜리게 때부터 억압되어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관점에선 상상을 하기 힘든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도발적으로 투사를 했을 때 군사, 경제, 지정학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투사를 했을 때 서방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또 서방이 그런 나 못 참아라는 시그널이 막 올라오면 아 내가 이제 행동거지를 조절해야 되겠는데 조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조가 단단히 들린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이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아주 드리는 중요한 말씀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좌빨들은 이렇게 말하지. 윤석열이가 겁대가리 없이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삼국체제해서 이게 그 대립적인 군사 구조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예요.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여.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한반도를 이런 식으로 규정한 건 누구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라오베산 지역이 중국한테 정말로 이렇게 민감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 쉐냥까지 610, 다이렌까지 510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70, 텐진까지 890, 칭다오 60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첨단 무기에서는 이게 다 그냥 다 근접 짭중심이에요. 일종의 1000km 이내는 다 짭중심이죠. 첨단 무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짭종심인 상태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라면 북한을 그냥 가만히 적당하게 유지시켰어야 되거든. 핵과 미사일을 채워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 K9도라는 게 북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는 걸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북핵 반점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한국도 반응해야 되고 미국도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중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를 공중에 띄워서 발사할 정도로 그런 첨단 이동식 발사 차량까지 콜드 런치까지 해서 핵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깔면 이 상태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해호하고 다니다가 골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 거냐. 예.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판돈을 끝없이 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군사 대결 긴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게 저의 오늘 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판돈이 올라가면 중국은 이제 네 군데가 이제 중국은 그 전선이 있거든요. 심각한 갈등 전선이. 하나는 인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의 이제 이 파키스탄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르나찰 프라데시 쪽, 미얀마 쪽, 여기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남중국해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대만 해협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인근에서 있어요. 중국에 네 군데가 있는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한미동맹,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군사 대결 구도가 무한 증폭돼서 올라가면 뭐 우리가 이게 대립 일번지가 되는 거지. 대립 일번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세가. 예. 거기까진 맞아. 좌빨에도 맞아. 거기까진 맞아. 또 대립 일번지로 가니까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인도 국경 쪽은 대립이 좀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중국이 1+, 그러니까 한반도 말고 또 한 군데 이걸 힘을 모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일단 뭐 대만을 협박하고 필리핀을 협박하더라도 거기서 큰 사고는 못 쳐. 한반도가 워낙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의 핵심은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 안보는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라야 오히려 평화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천도에서 평화가 잘 지켜질 지역이 긴장의 그 수위가 3000도일 때 평화가 지켜질 지역이 만약에 그 지역이 1000도 온도로 떨어지면 오히려 전쟁 나요. 그런 역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중국이 북핵 반점을 차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국력, 자주국방, 또 한미동맹 덕분에 또한 한반도와 마주보는 라오베샨 지역이 중공의 최대 약점 심장부이기 때문에 이 말발굽 라오베샨이 한반도랑 불과 1000km 이내에 들어있는데 이게 중국 최대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국력이 만만치 않고 우리 자주국방, 우리 K무기 만만치 않고 한미동맹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판돈 계속 꼽아야 돼. 계속 올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핵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한미 중 사이에 군사 외교 게임이 펼쳐지는 거지. 북핵은 모티브예요. 실제 플레이어는 한미 중입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무한판돈 게임장이죠. 판돈을 계속 올릴 수 있으면 판돈이 계속 올리는 동안은 전쟁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럼 판돈 상승의 비결이 뭐냐. 이거 판돈 어떻게 올리는데. 자주국방 강화하고 즉 군사력과 K방산 강화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는 게 판돈을 계속 올리는 길이에요. 즉 판이 커질수록 국력이 뒷받침될수록 대한민국 몸값은 점점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목숨 걸고 아찔아찔한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인도 국경, 그다음에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심각한 충돌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충돌 나면 여기까지 같이 충돌 여파가 번져서 여기가
뭐 제3차 대전급으로 폭발해 버리니까. 여기는 터지면 잿더미예요. 동북아시아 전체 잿더미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러니까 터지면 확실하게 더 잿더미 될 수 있도록, 터지면 확실하게 더 잿더미 될 수 있도록 판돈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북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중이 치는 당국 게임의 당국공에 지나지 않아요. 이 당국 게임은 뭐냐? 동북아 전쟁과 평화. 이 담화의 이름이 동북아 전쟁과 평화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 4개가 굴러다니는데 3개는 우리 거고 1개는 북한 영생교죠. 핵미사일. 또 하나 공은 한국의 자주국방. 또 하나 공은 K무기.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 기술로. 이러면 우리가 글로벌하게 동지들을 많이 만들고 여기서 뭔 일 벌어지면 폴란드에서 생산된 포탄 갖고 들어올 쓰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한미동맹 군사력이죠. 한미동맹. 이제 이런 식으로 판이 벌어지니까 예. 이제 일본이 선택을 해야지. 예. 구경꾼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플레이어로 들어올 것이냐. 근데 지금 플레이어로 끌려 들어오고 있죠. 즉 반중전선에 같이 어깨 걸고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죠. 안 그랬다가는 완전히 똥차되니까. 그래서 기시다가 이렇게 윤 대통령 바이든 기시다 이렇게 만났을 때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인 거예요. 끌려 들어오고 있거든. 일본은요. 자민당 주류가 반중전선에 쓰지 말자예요. 자민당과 같이 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왜 반중전선 왜 쓰냐? 예, 일본은 그런 분위기라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아베는 반중전선에 선다라는 거는 쇼만 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쇼잖아. 보통국가론, 헌법 개정. 이것도 쇼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일본에서 자민당 절대 다수, 일본 국민의 절대 다수, 그 다음에 공명당, 여기는 다 헌법 고칠 생각도 없고, 반중전선에 천병으로 나설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이랑 해갖고 같이 치고 나가니까 한미가 일본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선택이 남아있죠. 지금 푸틴은 북핵 반점의 짜장 오토바이 철가막입니다. 북핵 반점에 근무하고 있는 짜장 오토바이 철가방이에요. 당구 치러 가면 짜장면 배달해서 먹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당구 잘 안 칩니다. 못 쳐요, 잘. 그러나 뭐 푸틴이 러시아는 아니니까 지금은 푸틴이 러시아지만 뭐 언젠가 바뀐다면 그때 러시아는 뭐 북핵 반점이라는 직장을 때려치우든지 뭐 또 제 직업도 좀 변경하든지 그래야겠지. 예.